이어서 계속 보시죠. 22강으로 진행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광기가 바로 이제 뒤에 관계미학 뒤에 광기라는 게 나오는데, 광기는 이제 어느 유파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인지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미학과 예술론에서 광기는 흔히 예술적 충동의 중요한 동기로 설명되는데, 그리스의 시인 뮤즈의 여신으로부터 일종의 그 영감을 받아서 황홀경의 상태에서 시를 짓는 것으로 간주됐대요. 그래서 예술적 행위와 광기의 밀접한 관계는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특히 19세기 초 낭만주의 미학에서 중요한 개념을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상상력, 그래서 이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했던 작품들, 그래서 낭만주의 미학에서 이 개념을 등장하고요. 낭만주의는 인간 내면의 우울과 광기를 상상력에 이끌어내고 이를 예술로 표현했기 때문에 광기라는 말이 어디서? 낭만주의에서 등장을 했다. 또한 광기는 정신분석학의 토대를 둔 현대미학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특징과 의의 보시면 일반적으로 예술적 행위와 관계를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행위는 일상의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나 이럴 경우 예술가와 광인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리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사람이 예술가인지 아니면 광인인지를 외형상으로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미학적인 관점에서 예술가와 광인을 구분될 수 있는데, 예술은 일종의 놀이, 유희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런데 놀이에서 자유가 아니라, 자유만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 규칙은 외부에 강제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것이고, 예술가는 자신의 상상력을 어, 발휘하여 예술 활동을 할 때 적어도 어느 규칙을 의식한다는 거죠. 이와 달리 광인은 뭐 자신의 상상을 무한히 확장하기만 할 뿐이고 그냥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광선주의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할 때 했고요. 어, 국악인미술관 뭐 그것은 뭐 볼 필요 없고, 구대하상이 나오네요. 구대하상 명칭 구대하상. 우선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도시 라가시를 다스렸던 지배자의 구대하상 초상 조각이래요. 요 이제 작품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우선 메소포타미아는요, 메소포타미아는 사진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사진이 갑자기 안 보이네. 잠시만요. 이게 뭔가 좀 음. 자, 메소포타미아는 음, 우선 우리가 보통 저기 문명의 근원지라고 보죠. 이제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이집트 문명, 음, 자,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핀이 안 써지나? 음. 전에는 써졌던 것 같은데. 자, 자, 이집트 문명이 여기에 있고, 색깔 봐라 또.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그래서 이제 인도, 중국, 이런 식으로. 이게 대부분 이게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나일강,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 다음에 뭐 황후강,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좀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크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도 여기에 이제 속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조각상이 이제 등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구디아상은요, 기원전 뭐 2090년경 여기서 이제 재료만 알고 계시면 되죠. 재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솔로감. 특징가의 보시면
라가시는 현재 이라크 남동부에 있는 도시 국가로서 구데아의 통치하에 번영을 누렸고요. 현재까지 20여 개 넘는 구데아 상들이 발굴되었는데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조각상들은 신전에 봉헌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정면성과 엄격함을 강조한 표현 방식이 고대 수메르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메소포타미아를 한번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자, 메소포타미아는요, 몇 페이지냐? 266페이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거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아까 봤죠. 아까 봤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번성했던 고대 이제 미술이고요. 나람신 왕의 승전비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었어요. 사암이고요. 특징의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지금의 이라크와 시리아 동부, 이란 남서부의 일부를 포함한데요.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신바벨로니아 왕국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들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와 이거 신바벨로니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밑으로 가시면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와 정치 제도가 체계화된 국가 형태의 문명사회가 번성하게 됐고, 이후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들이 거, 군웅할 거 하면서 왕조와 국가들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는 농경생활을 적합한 비옥한 토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방에 탁 트인 사막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지정학적인 조건의 기능, 아무래도 강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미술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는데 이 시기부터 조형예술과 건축 분야에 세련된 도식화와 발달된 제작 기술을 이제 드러냈는데 석재와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진흙벽돌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대규모의 신전과 근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의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표현하는 기념비적 조각상들과 금속, 그 다음에 유리공예가 다양하게 생산됐대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미술을 참고하라네요. 그럼 바벨로니아 갑니다. 그럼 바벨로니아가 몇 페이지냐? 323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323페이지 바벨로니아 미술 보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왕조죠. 강사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남동부 지역에 번성했던 고대 문명권 미술이에요. 그래서 밑 내려가시면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을 포함하는 고대 문명 발상지로서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 똑같죠? 예, 쭉 갑니다. 뭐 이 왕조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미술 관련된 걸 봐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바벨로니아 문명에서 예술가와 기술자 사이에 명확히 구별이 없었대요. 이때 당시. 이는 고대사의 전반의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예술가들은 지혜의 여신으로부터 기술에 영감을 부여받았다고 여겨지면서 이들은 공예와 건축, 조각, 벽화 분야에 뛰어난 수준을 작품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미술에서 엄격하고 관례, 아무래도 고전이니까 표현 양식이 정교하고 발달된 제작 기술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작품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각 분야에서 지배자와 신들의 형상, 아무래도 지배자는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환주상과 복납판과 표지석, 전승비 등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과 왕의 업적을 기리는 주제 등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아시리아 왕조의 궁전을 장식한 저부조는 도식적이고 관례된 재현 방식을 통해 전쟁과 사냥 장면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대요. 바빌로니아의 미술의 고유한 특징은 원통형 도장 조각들에서 잘 나타나는데, 초기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사용된 원통 도장은 다양한 용도로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인간과 동물, 신, 다양한 이미지에 정교하게 새겨졌대요. 뭐, 이제, 이거죠. 이제, 요거. 이게 원통형 도장,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도장 공예는 주제와 표현의 양식, 재료와 제작 기법의 시대별로 뚜렷한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데, 특히 아카드 왕조 시대의 원통형 도장들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공예 분야에서 조개 껍질과 라피스라줄리, 청금석, 색깔 있는 돌 등을 이용한 모자이크 기술과 함께 얇은 판을 두드리거나
해서 장식품 조각상들을 만들어내는 금속 공예법도 발달했고요. 근데 이것도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순수한 동이나 합금으로 만든 동을 사용한 제조 기술은 선사시대부터 이미 발견됐던 것이고, 수메르 시대 이후에 청동으로 만든 정교한 작품이 다수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는 매우 제한됐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문명 건축은 흙벽돌을 주 재료로 지어졌고요. 잘게 썬 집과 진흙을 섞어서 햇볕에 말린 어도비 벽돌을 발명으로 인해서 대규모 건축물을 세울 수 있던 것이다. 때로는 보다 견고한 부문 벽돌로 외부를 보강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이 현재 거의 없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유적은 이제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계단식 그 구조물이 대부분이고, 우르의 지구라트를 보면 햇볕에 말린 벽돌과 갈대를 교대로 이제 깔고 모르타르를 붙여서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외벽은 고운 벽돌로 덮은 건축 공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냥 그 벽돌을 이제는 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벽돌과 그 다음에 구운 벽돌로 같이 이제 건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구라트 건설은 아스리아 왕조 시대에 신바빌로니아 왕조 시대에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저기는 봐야겠죠. 아, 아이고, 이게 아닌데, 요거를 깔은 줄 알았더니 안 깔았나 봐요. 그냥 요걸로 봅시다. 이거 버벅될 것 같은데, 음, 버벅되네요. 역시나. 우선 이런 식으로 작품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메소포타미아, 크게 보면 메소포타미아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특징은 신전과 같은 건축물은 주로 일건벽돌, 그러니까 일건벽돌이라는 게 에, 우리가 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제 일건벽돌이라고 하고, 그 유구가 분명히 남아있지 않으나 신전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지그라트의 기원이 된 건물이 지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부조가 이런 식으로 소사적으로 만들어졌죠. 메소포타미아에 들어있기도 하고, 어메탄 바빌로니아 이 작품 교재도 있죠. 조소유품은 우르출토의 그 링갈 여신의 의상과 테라코타 스타일의 그 이슈타르신 외눈박이인 괴물을 죽이는 신상 등 부조로 만들어진 유품의 특색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링갈 여신의 의상은 환조 작품으로 사람의 모습을 뛰어나게 포착을 해서 어, 뛰어나게 포착을 해 구해내는 미의식을 찾을 수 있고, 두 발이나 머리핀 섬세한 케이프 표현, 그 다음에 자세를 바라보고 있는 양손을 가슴에 잡은 조형 모습 등이 통해 수메르 시대에 비해 진보성을 느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눈은 우리가 뭐 다른 어, 여기 눈이 이제 빠진 것도 있지만은 다른 이제 뭐 이제 그 돌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눈을 따로 표현을 했죠. 이 마음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눈을 크게 박았어요. 신바빌로니아는 되게 좀 화려하죠. 자, 이 시기 조각 유품은 바빌론의 출토인 인간을 밟고 선 사자의 미완성 석조 외에 부조 스타일로 제작된 작품 대부분이고요. 아시리아 미술의 부조로 실내의 요벽을 장식한 것처럼 바빌론에서도 대로의 양측과 문 성벽을 이용해서 체유연화, 그래서 채색하고 유약을 발라 구운 체유연화로 로제트 무늬띠와 사자 황소, 그 다음에 마르도크신의 성수인 그 용등을 부조로 표현을 했대요. 뭐 되게 좀 화려하죠, 생각보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구대화상을 하나 보면서 그래서 한번 훑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 안데르스.
사진 작가는 이 사람은 뭐 특히 보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봤고요. 구성주의는 봤고, 그 다음에 구아르디. 요것도 좀 봐야 되죠. 요것도. 근데 요게 지금 16분이니까 이거를 봐야 되나? 오케이, 요거까지 보시죠. 그럼 요거 끝나고, 요거 한 타임 끝내고, 이어서 볼 수는 없고 17분이니까 끝내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